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상업 입지론 중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요 좀 알아봤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한번 정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한 용어를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보통 이제 어떤 중심지가 있다. 중심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이런 걸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이 장소가 특정한 어떤 점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는 뭐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도시가 주변에 있는 대도시가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때 점포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상권은 뭐냐? 상권은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가 돌달되는 영역, 지리적인 영역, 요거를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권이 넓죠. 멀리서도 오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사람만 오니까 상권이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는 이 중심지를 이렇게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자, 맨 먼저 고차 중심지다.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 이렇게 이제 하향적으로 구분하면서, 고차 중심지는 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큰 중심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중심지를 레일리 같은 경우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도시.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많이 오죠. 그러니까 뭐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막 물건을 구입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요, 소도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차 중심지는요, 중간 정도의 도시,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하게 될 허프라는 사람은 점포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중심지를. 그래서 이제 고차 중심지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요, 편의점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차 중심지는 어중간한 형태. 우리 이제 1층 같은 거 어디 가면 다 쓰면서 뭐 갈치도 팔고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싱싱마트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어중간한 그런 형태를 중차 중심지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향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좀 나열했습니다.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다 혹은 성립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성립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에 용어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요, 자, 어떤 최소 요구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탄 신도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킨다면 현대백화점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예컨대 뭐 반경 한 3km 내에 있는 사람은 와줘야 된다. 아니면 고객수로는 한 달에 한 5만 명 정도는 와줘야 점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막상 이걸 점포를 입점을 시킨다면 주변에 있는 어디요? 뭐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우산이라든가 뭐 송탄 이런 데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한 5km 내에 있는 사람들도 올 것 같다. 그 다음에 고객수로 한 7만 명 정도는 이용할 것 같다. 한 달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 기능이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 그러니까 점포가 버티려면 최소한 요 정도로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의 공간 범위 아니면 시장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점포가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람이 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도의 어떤 시장 범위,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론으로 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구 수익률, 요거는 기대 수익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설명했는데, 자, 균형에 이르는 과정도 이분은 이제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쨌거나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그 홈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도 자기네들의 최소 요구치는 요 정도 되는데, 재화의 도달거리는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점을 했네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얘들이 입점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마트도 입점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뭐가 생겼다고요? 이런데 미도달 지역이 생겼죠. 그럼 미도달 지역을 서로 먹으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해나갑니까? 이러한 형태로 좀 변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요거는요 홈플러스, 요거는요 롯데마트, 요거는요 이마트,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뭐가 생겼다고요? 이러한 그 경쟁 지역이 생겼네요. 경합 지역이 생긴다. 경합 지역이 생기면은 어쨌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갈 텐데, 여기는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가격이 싼데 아니면은 품질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 손님을 안 뺏기려면 장기적으로 품질이라든가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되면 싼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품질이 싸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싼 데를 잡고 가려고 할 겁니다. 품질이 싸다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데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품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겠죠. 어디로 가나 뭐 비슷하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권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나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뚝 잘리면서 이렇게 변해나가죠.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확산되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홈플러스, 요거는요 롯데마트, 요거는요 이마트, 이런 식으로 벌집 모양으로 확정되어 나간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의 기억본 보시니까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백화점 이렇게 아니면 그 할인마트 간에는 거리가 멀죠. 근데 요 안에는 수많은 뭐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편의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편의점 간에는 좀 거리가 가깝겠네요. 니은번 보시면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고차 중심 상권의 범위 내에는 영화관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으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그 얘기는 이렇게 우리 이제 편의점 같은 건 무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싱싱마트 몇 개 안 되겠죠. 그리고 이마트, 이렇게 해서 이마트 상권의 범위에는 이러한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에서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점점 줄어들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로 가정한다면 이걸 초등학교, 뭐 중학교,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많아야 그 근처에 뭐가 있다고요?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많아야 이제 대학교가 하나 정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 위로 갈수록 분포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등에 따라서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컨대 여기에 큰 뭐 도로가 이렇게 났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중심지의 수와 모형 같은 거는 자꾸 변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클 때요? 최소 요구치가 클 때 중심지를 성립한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허프의 중심지 이론. 이분은 또 확률적 상권 모형,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 이론이란 표현을, 자, 두 가지 크리스탈러도 잠깐 전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허프라는 분도 중심지 이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크리스탈러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심지가 어떤 형성되어 나가는 그러한 행태를 좀 중시했다면, 그래서 거시적 중심지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허프라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허프라는 사람은 이 구매 성향, 특히 이제 소비자들 구매 성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시적인 형태로 중심지가 형성되어 나간다, 이런 형태를 좀 가정했습니다. 그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허프의 중심지론을 미시적 중심지론, 이런 표현도 씁니다. 미시적.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 그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도시 간에 두 도시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건 A 도시가 있고 얘는 뭐 할까요? B 도시가 있다면 도시 간의 어떤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뉴턴의 만류력 법칙에 따라서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 뉴턴의 만류력 법칙을 원용해서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정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상권이 정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만 마을 사람 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정론적인 접근, 이러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정 보완한 이론이 뭐냐면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이 도시 간의 상권을 한번 정해본다. 이거는 그 약간 의미가 좀 비합리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조그만 도시. 여기 있는 사람 큰 도시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 조그만 도시가 봐야 없는 물건이 있죠. 물건 자체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해본다. 이거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 내에서 이마트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홈플러스가 있다면 이 걔네들은 구비하고 있는 물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어떤 경계를 정한다. 상권을 한번 정해본다. 이게 보다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게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는 얘기입니다. 확률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큰 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쪽으로 가느니 저쪽으로 가는 게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적인 장애 요인,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선거리만 가지고 따졌다. 그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 거주자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뭐 조그만 도시 가봐야 지네들이 필요로 한 명품 같은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어떤 쪽으로 한다고요? 저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특히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구매 성향 같은 걸 완전히 무시하고 직선 거리만 가지고 상권을 정해왔다 하는 건 상당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두 가지 내용을 거리 마찰 계수다.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집어넣어 갖고 수정 보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정 보완한 이론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도시가 아니라 도시 내에서 점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점포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기존의 점포가 있다. 기존의 점포. 그리고 여기는 새로 만든 점포가 있다고 쳐볼게요. 신규 점포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A지구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때 이 매장이 이 지구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힘도 있고, 얘가 또 여기 끌어다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다만 나중에 이걸 수정 보완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해봤다, 이러한 게 차이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진다고요? 인구로 따지죠, 인구. 그렇지만 어떤 점포가 크다 작다, 그런 얘기는 매장의 면적으로 따질 수가 있겠네요. 매장 면적. 그래서 기존 점포의 면적은 한 4,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4,000제곱미터. 그리고 신규 매장은요 9,000제곱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는 2km.
그 다음에 3km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먼저 유인역. 자, 유인역은 흡입력 아니면 유인역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기존에 있는 매장이 이 A지구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 레일리의 이론처럼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듯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4천에는 비례한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뭐였다고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거리마찰에서 2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다가 2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리마찰에서 3이다 그럼 몇 제곱이라고요?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 자연적인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거리 마찰 계수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 대한 그 거리 마찰 계수 승수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유인역 신규 매장이 끌어당기는 힘,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네요. 9천에는 비례한다.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거리 마찰에서 2라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상대적인 흡입력, 상대적인 유인력이 나옵니다. 요거 1000이 나오고 요거 얼마 나온다고요? 1000이 나온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존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아니면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만약에 신규 매장,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이 기존 매장 흡입력이 한 1000 정도 된다면 상대적으로 얘도 얼마 정도요? 1000 정도 된다. 이거에 비해서 요게 이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 더하기 얘 플러스 얘 더하기 얘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돼요. 1000 플러스 1000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그러면 0.5죠. 0.5는 50%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한 25,000명 정도는 신규 매장으로 갈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를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리 마찰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만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큰 강이 있다. 아니면 큰 철로가 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이쪽으로 하는 게 가깝겠죠. 오히려 가깝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소득층 거주자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매장보다는 큰 매장에 가야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확률을 더 주는 겁니다. 확률. 이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거리 마찰 계수를 1로 한번 양자가 똑같이 1로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은 4죠. 근데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요. 2의 1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4에서 2로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었네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리 마찰 1이라고 쳐볼게요. 1. 그러면 3의 제곱은 9에서 3의 1제곱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9에서 3으로 얘는 확 줄어들었네요. 얘는 뭐라고요? 4에서 2로 조금만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누는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이 나눈 금액이 작아지니까 얘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산상.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2000이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온다고요? 3000이 나올 겁니다. 3000. 그러면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2000 플러스 3000분의 뭐가요? 3000이 차지한 비율. 그러면 얼마라고요? 6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5, 6, 30에서 3만 명 정도 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 이걸 어디다 반영했다고요? 거리 마찰 계수에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그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 현실 감각에 맞게끔 수정 보완한 이론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론, 지금까지 한 거에 그 허프의 결론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허프라는 사람은 대도시 내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다.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동자로서의 소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의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소득 관계를 참작하여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비지 거주로부터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물건들 있죠? 요거를 구비해서 판매할 때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아주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 그런 데서 싸구려 물건을 갖다가 아예 옆에서 판다고 해서 잘 팔리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품 같은 거 있죠? 전문품.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팔아야 훨씬 더 매출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고, 그 외 이론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는 거죠? 가능하면 가까운 데 가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소비지에서 여기 소비자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싱싱마트로 여기를 다녔었는데 적당한 거리에, 그러니까 여기에 갔는데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생겼다. 이 정도. 그럼 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멀더라도. 그 다음에 자, 이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은 더 확대된다. 그 얘기는 고차원 계층일수록 아무래도 그 자동차들 다 있죠. 예전에 레일리 시대에서는 우마차 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직선거리 이런 게 중요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식구들마다 차들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송의 가능성이 확대된다면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지금까지 어떤 거요? 레일리의 소묘 인력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요것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한마디씩만 쭉 아니면 많아야 두 마디씩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들어가 봐야 지문에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렐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 대단한 이론을 내는 건 아니고 어떤 점포가, 특히 소매 점포가 최대의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8가지 정도 원칙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쭉 나열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쭉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거는 레일리가 얘기한 이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8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정도에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 8개의 원칙 중에서 하나 정도를 강조한 게 있는데 양립성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립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양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읍번에 있을 겁니다. 자, 양립성이라는 것은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넬슨은 양립성을 크게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옷가게가 있다고 쳐볼게요. 옷가게가 쭉 있다면은 내가 만약 액세서리 가게 같은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신발 가게 같은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이런 근처에 가서 뭘 한다고요? 신발 가게 이런 거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여성들이 옷 사러 왔다가 이제 옷 사고서 집에 갈라다가 그냥 갈라다 옆에 보니까 뭐 귀걸이도 있네. 한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다가 또 뭐야? 이것도 신발도 있네 하면서 뭐 구두 같은 거 사시는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해 갖고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같은 데 보면 이 그 물건 배열도 이런 식으로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치거리 살려다 쭉 가다가 갑자기 무슨 콜라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을 방해시키지 않게끔 쭉 배열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요거는 남들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한마디 딱 해놓고서 이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이분은 어떤 소매 점포라든가 어떤 점포가 그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점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요즘에 그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게 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가맹점 사업을 하면 맨 먼저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선물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첫날 손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산이죠. 요 근래 들어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10개 중에 거의 9개는 거의 다 문 닫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5년 내에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년 내에 문 닫을 가능성이 90% 가까이 된답니다. 이 정도로 현재는 뭐 대규모 자본에 많이 밀려 있죠. 그러니까 이 소매 점포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그 이마트 익스플레 이마트 아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소매 점포는 계속 조그만 점포들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신세계라든가 이런 데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그 음식점 이런 것들이 또한 그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 자꾸 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대형 할인 매점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의 60%가 그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렇게 그 160만 원 정도 못 버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그 하는 자들이 한 60%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포의 이익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고객도 충분히 확보하고 단골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든가 질을 계속 높이면서 차근차근 이제 진행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CST 기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애플범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이라든가 판매 촉진 전략에도 아주 유용성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걸요 CST 기법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ustomer Spotting Technique 해가지고서 그 소비자 분포도 기법이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점을 찍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홈플러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홈플러스가 있다면 지도책을 딱 펼쳐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객들이 왔다 가면은 주소를 적어놓고 가시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뭐하러 주소 적고 갑니까? 기분 나쁘게 그리고 그러니까 자, 이 작전을 좀 짜야 되겠죠. 네, 왔다 가서 이제 주소 적어놓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추첨을 통해서 무슨 세탁기라든가 이런 한 대씩 준다고 하면 적어놓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남편 직업 뭐 이런 것도 막 적어놓고 가게 한다. 뭐 그러면 이 더더욱 뭐 호구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 하나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적어놓고 가게 할 겁니다. 적어놓고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가신 분들의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근처에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뭐 이마트 같은 게 있다면 여기는 별로 안 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요거는 1차 상권이다. 이런 식으로 2차 상권이다. 3차 상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별도의 어떤 판매 촉진 전략 이런 걸 구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특성 같은 거 주소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남편 주소 남편 직업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고객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점포를 또 밀점시킨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 있죠. 그쪽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점포를 또 설립한다든가 이러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한다고요? CST 기법이다. 소비자 분포도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균배의 원리다. 뭐 그 얘기는 자 경쟁하는 점포끼리는 어떤 형태로든 공간을 나눠 갖는다 하는 것을 공간 균배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다.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요건 도시의 왼쪽 끝, 오른쪽 이렇게 쳐할게요. 자, 그림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렸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 백화점은 여기에 백화점이 A라는 백화점 있고 B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둘 다 품질이나 서비스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겠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차이가 없다면 가다가 가까운데 이제 B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손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A는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여기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백화점 하려고 안 하겠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A는. 그럼 요번에 누가 또 손해 본다고요?
B가 또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이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꾸 도심의 중앙 쪽으로 자꾸 입점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이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좁다라는 의미는 이 백화점을 다니시는 분이 허구한 날 다니는 건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다니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쩌다 한번 단다. 그리고 이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소득층이 좀 높은 층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이 좀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좁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좁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얘는 이제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여기서는 자,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통비의 변화 1분의 뭐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더라도 다 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멀도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이 뭐 그다지 뭐 중요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능하면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멀더라도 차 끌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다 온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그 가장 많은 어떤 그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심의 중앙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탁소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도시의 왼쪽 꼴, 오른쪽 꼴이라면, 꽃이라면 세탁소가 A, B가 이렇게 몰려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세탁물을 들고 여기까지 갈 리는 없겠죠. 그냥 집에서 그냥 세탁하거나 이게 말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탁소 같은 경우는 어디 이런데 중앙에 몰려 있어야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는 구석구석에 처박혀서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 경우는 집심성 입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집심성 입지다 해서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심 이렇게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탁소 같은 경우는 잡을게요. 세탁소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넓다라는 얘기는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이거는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애나 어른이나 다 꼬맹이나 다 이용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그 얘기는 그 교통비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이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한테 멀어지게 되면 소비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산 입지한다. 그래서 분산해서 입지하는 게 서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이제 공간 균배의 원리다 하면서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서 도시 그 점포를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집심성 점포다. 자, 두 번째는요, 집재성 점포. 세 번째는요, 산재성 점포. 마지막으로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해서 나눠본 겁니다. 자, 먼저 집심성 점포는 도심의 한복판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들이죠. 이런 거를 집심성 점포다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옛날에 나온 이론이라 옛날 도시를 가정해야 됩니다. 옛날 이제 구도시 같은 경우는 시내에 막 영화관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막 도해지로 외곽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뭐 체인 여러 가지 뭐 CGV 같은 게 막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는 뭐 80년대 뭐 그때 90년대 그때 이제 그 전에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도심의 한복판에 영화관이라든가 뭐 백화점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재선 점포는 동종 업종끼리는 이게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구점이라든가 은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천 쪽에 가다 보면 가구의 거리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2km, 뭐 반경 한 2km 막 가는 쪽에 포천 시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쭉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구점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논현동의 가구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쪽에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다 볼 수 있다 하면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거 아닙니까? 한 군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본 다음에 이 집 저 집 다닌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은행에 갔다가 좀 나와 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 쭉 둘러보면 그 근처에 또 다른 은행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가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몰려있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붙어 있어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거,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 붙어 있어야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세탁소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뭐라 할까요? 단지별로 한 개 정도만 딱 있어야 되지 거기 한 군데 계속 몰려 있어야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끼리는 몰려 있어야 유리하다. 이건 맞습니다. 다만 얘는 이제 관련 산업이 입지한 그 근처 있죠. 그런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 농기구점 같은 경우는 농지 근처에 있죠. 이런 데 입지하는 게 좋고, 낚시가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바닷가라든가 강가 있죠. 이런 데 몰려있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이 공동묘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올라가다가 뭐가 있어요? 그 꽃가게 같은 게 쭉 모여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다 뭐라 한다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점포의 유형을 크게 편의품점, 그 다음에 선매품점, 그 다음에 전문품점, 이렇게 구분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자, 편의품점은 일상의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점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구매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비용을 거의 감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담배 사러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하지 않겠죠. 지나가다가 걸리는 데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편의품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고를선입니다. 골라서 구매하는 물건들을 주로 판매하는 점포들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옷가게, 여성 옷 대표적인 겁니다. 여성들이 옷을 살 때 아무 집이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단은요,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맵시라든가 기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죠. 이런 거를 뭐 한다고요? 선매품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전문품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급자가 들어야 됩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뭐 외제 뭐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가 이제 외제차 부가티라는 승용차인데, 부가티 사러 어디 가서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그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서 일요일 날 아주 멀리까지 차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한다고요? 전문품점이다.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확인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기 모형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라든가 매장의 매출액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점포들의 그 지역의 뭐 인구수라든가 뭐 아니면 소득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찍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매출액도 많아지고, 소득이 높으면요 매출액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에 선을 그어서 만약에 어떤 점포가 입지하고 있는 그 근처에 인구가 이 정도 된다. 그럼 이 정도 매출액을 달성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걸 독립변수라는 겁니다. 일요 종속변수. 이렇게 해서 그 분석하는 것을 회기 모형이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회기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점포의 성과, 그러니까 특정 소매점포의 성과가 매출액 같은 거 아닙니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원인이 되는 것들, 인구라든가 아니면 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 중에 하나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게 아니라 대체성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토지의 사용량분의 자본의 사용량, 요거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량 대비 자본의 사용량 이걸 얘기하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도심 같은 경우는 건물을 도심 쪽에는 건물이 즐비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토지는 좀 싸게 구입해서 토지는 그러니까 비싸니까 토지는 좀 덜 사용하고 그 대신 토지에 비해서 자본이 상당히 싼 거 아닙니까? 토지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은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더 많이 소비할까? 쟤를 더 많이 소비할까? 그런다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 안쪽 같은 경우는 토지가 상당히 비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에 비해서는 뭐가 비싸다고요? 자본의 가격이 싼 꼴이 되는 겁니다. 토지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은요, 토지에 비해서는 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는 덜 사용하는 데 비하여 자본은 잔뜩 사용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커질 수밖에 없네요. 낮다는 게 아니라 높다는 것이다. 3번 보시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협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맞는 겁니다. 4번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 점포의 수라든가 경쟁 점포가 기존 매장, 신규 매장, 또 다른 매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 점포의 수라든가 아니면은 경쟁 점포,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점포의 면적, 이런 것들, 면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상권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좀 이따 할 겁니다. 이 공업 입지론과 관련돼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료와 제품의 무게라든가 이 거리 있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이러한 입지점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업 입지론을 마무리했고 잠시 쉬었다가 공업 입지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